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보입니다. 엄청 기다렸어요. 해설하는 시간까지 엄청 기다렸습니다. 문제 보면서 학생들은 무슨 생각했을까라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나 봄 이렇게 좀 익숙한가요? 드라마 제목에는 봄이 오나 봄이지만 정말 여러분은 이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2020 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3월 학력평가가 3월 학력평가 날이 마치 결전의 날처럼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3월 학력평가를 딱 그 목표 날짜로 두고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많은 학생들을 봤고요. 3월 학력평가가 목전에 있는데 개념을 다 못 끝내서 걱정인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첫 관문, 첫 결전의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사회문화를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봤으면 그냥 한번 봐볼까? 라고 하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봤겠지만 공부를 웬만큼 하고 개념을 한 번 정도 끝냈다면 진짜 뭔가 여기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은 생각으로 긴장하면서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20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회문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땠냐면 개념 공부를 지금 겨울방학 동안 쭉 해온 학생들에게는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공부한 그 범위까지 4단원이면 4단원, 3단원이면 3단원까지 해당되는 문제들만큼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어려운 선지는 무엇인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3월에 좋은 문제들을 여러분 만났고요. 3월이 한 번의 결전의 날이라면 오늘 이 시험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6월, 다시 다가올 6월 결전의 날에 진짜 2020 봄이 보이나? 예.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20문제를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진짜 수능처럼 풀어보는 건 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풀었겠지만 1번 문제 딱 보면서 야 이거 외웠던 거다. 누구나 그랬길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예, 이거 나오죠. 이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문제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제 보면 문제에서 묻는 평가 요소가 뭐야? 그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평가 요소가 뭐야? 쭉 보다시피 이게 쫙 훑어보게 되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구나라고 평가 요소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안에서 선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면 사회문화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갑국의 연휴 기간에 눈 폭풍이 말이죠.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죠. 기상 조건, 기후, 그런 것이죠.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다?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고, 많은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어 정전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대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죠. 따라서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상당국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어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상당국은 11월 눈 폭풍이 이례적이라며 추가 피해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날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죠.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찾아서 선지에서 그 특징들 연결시켜 가보면 되죠.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고요. 자연현상은 그러한 원인이면 늘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수성은요?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따라서 니은, 디귿 같은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성을 특징으로 하고 기억과 같은 자연현상은 몰가치성, 대답하면서 혹시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거 점검하는 거잖아요. 3월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3번 디귿.
제가 좀 꼼꼼하게 해설해 주기로 나름 유명하거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은 무슨 법칙? 마땅히 당, 할, 위.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고요.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건 자연현상.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지읒 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현상, 존재 법칙입니다. 틀렸고요.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바로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사회문화현상도 인과관계가 나타나긴 하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니은, 디귿 모두 사회문화현상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같은 현상 모두 확률 또는 개연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정답은 여러분 2번 고르면 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보세요. 제목이 아니죠. 문제 보세요. 제가 문제 항상 강조해서 봐요. 문제 보면 평가 요소가 드러난다. 평가하고자 하는 건 문화 변동에 대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 변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문화 변동에 따른 양상, 변화의 모습,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이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선제도 보면 그런 뭐 전파, 자극 전파, 문화 융합, 문화 병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분석을 해봐야죠. 갑국부터 보세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A국의 음악이 확산되면서 갑국의 음악과 더불어 A국의 음악도 같이 누리게 되었다. 지금 갑국의 상황을 보니까 대중매체를 통해서 A국의 음악이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어 왔는데 매개체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뭐다? 간접 전파죠. 그래서 그 전파돼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갑국에 원래 있던 음악과 A국의 음악이 더불어서 같이 두 문화 요소가 같이 있어요. 뭐죠? 문화 병존입니다. 문화 병존. 그 다음에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을국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서는 비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을국의 의복 문화, 을국의 의복 문화와 그 다음에 이 비국의 의복 문화가 결합해서 여기 보세요. 새로운 양식의 그런 의복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죠?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 C 문화가 탄생한 것. 김치랑 그 다음에 햄버거가 만나서 김치버거가 된 것. 그래서 퓨전, 모든 종류의 퓨전은 바로 문화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을국의 의복 문화가 건너온 건 이민 온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뭐냐면 직접 전파라고 해야지 되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국의 문화 변동 요인은 간접 전파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국의 문화 변동은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의복 문화가 전해져 왔는데 뭔가 막 강제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할 때는 자발적인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간접 전파 아니고 직접 전파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을국과 달리 갑국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문화 병존이나 그래서 갑국의 음악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문화 융합. 을국의 의복 문화와 비국의 의복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그 문화 융합된 곳 이 안에는 을국계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치랑 햄버거랑 만나서 김치버거가 되면 김치라고 하는 거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 문화의 정체성,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상실되는 건 어디에서? 문화가 동화될 때. 그래서 틀렸습니다. 둘 다. 네, 을국과 갑국은 모두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병존, 융합.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사회문화 문제에서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여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평가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평가 요소죠.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개인이 더 중요한 관점인지 사회가 더 중요한 관점인지 찾아봐. 이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관점을 우린 뭐라고 불렀어요? 사회, 이름뿐, 명목 이렇게 불렀고요.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사회, 실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제시문 안에서 사회가 더 중요한지 개인이 더 중요한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볼까요? 오늘날 가족 해체가 증가하는 문제의 책임을 사회의 그림자에 불과한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가족 해체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말래요. 이미 끝났네요. 가족 해체의 증가 원인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소통을 경시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사회 구조에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에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됐죠? 사회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억, 사회는 말이야 그냥 이름뿐인 게 아니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게 사회 구조의 외재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강제한다, 영향을 준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이 사회의 영향력 때문에 IMF 때문에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군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해. 이게 사회 명목론, 개인 강조하는 거죠. 네, 틀렸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가족 해체와 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에 있어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입장은. 그런데 제도 개선보다 의식 개혁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잘했습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기까지 봐서는 평가 요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평가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아래 보니까 형성평가 3학년 1반 홍길동 다음 각 진술에 해당하는 쭉 나왔습니다. 문화의 속성 이렇게 나왔죠. 항상 큰 줄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의 속성 몇 가지다? 5가지.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교재 페이지를 보면서 막 했으니까. 학습성, 그 다음에요 공유성, 그 다음에 전체성, 그 다음에 변동성, 그 다음에 축적성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문화는 세대 간, 여기 세대 간 전승, 이 키워드, 평가 요소가 뭔지 보고 키워드 찾아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풍부해져. 이게 뭐예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그래서 기억 축적성이어야 됩니다. 축적성. 두 번째,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향유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유성이에요. 공유성.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각 부분은 상호 밀접한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한 부분이 변동하면 연쇄적으로 변동의 관련. 그게 바로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이 만약에 축적성이라면 기억의 축적성이라고 답란을 홍길동이 적었다면 점수는 옳은 답을 쓰면 1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축적성이라고 썼다면 아주 잘 썼네요. 1점 점수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0점이다. 안 돼요. 두 번째, 디귿 공유성이에요. 디귿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가요? 예, 그렇죠. 왜? 이거 공유하고 있으면 원활한 소통 가능하게 해준다. 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개념에서도 예 표시하면서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죠? 우리 문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저희 PD님이랑 우리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랑 CG 감독님이랑 저녁 뜨거운 거 먹으면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우리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죠?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공유하고 있지 않은 카메라 감독님, 왜 시원해요? 이상하시다. 이분들 이상하시다. 이렇게 하면 그분만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 시원하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전체성이에요.
한 부분에서 나타난 변동이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그렇죠. 문화의 각 부분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한 부분이 변동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변동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 디귿 맞고요. 가에는요,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설명 들어가 있냐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뭐죠? 이거 학습성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잘 못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점검하기에 좋습니다. 막 아주 높은 난이도로 여러분을 괴롭히지도 않고, 사실은 한번 개념 강의 듣고 나면 이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기억나는 선지가 뭔지, 찍은 건 뭔지 점검하기에 너무나 좋은 거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것들에 굉장히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공부하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안 날 수도 있고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짚어내는 거예요. 예, 찾아내는 거죠. 문제 여기 평가 요소 뭐라고? 자료 수집 방법 하고 나왔어요. 자료 수집 방법 몇 가지 배웠더라? 그렇죠. 5가지 배웠습니다. 5가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가지 나왔고, 친절하게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나왔네요. 주어졌습니다. 교사가 자료 수집 방법 A, D를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요? 라고 해서 가물병이 말하니까 세 학생 모두 옳게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A에서 D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갑부터 보면 A와 B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적절합니다. 라고 했어요. 질적 자료 수집 방법 뭐 있어요? 면접법 하고, 그렇죠. 참여관찰법. 한 번 공부해도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둘이 각각 A나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와 달리 B는, 여러분 C와 달리 B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대면을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이다 라고 해서요. 연구 대상과 연구자가 대면, 만나서 언어적 상호작용,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 바로 이게 뭐냐면 면접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B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 그 중에서 B는 면접법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요?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 A와 달리 D는 여론조사와 같은 여기도 키워드 있습니다. 대량의 자료 수집.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좋은 것은 그렇죠. 질문지법입니다. 따라서 D가 무엇이다? 질문지법이 되고요. C가 실험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C와 달리 B는 이라고 한 게 맞아요. 왜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건 어디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나타나죠? 면접법 하고, 예,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언어적 상호작용, 질문지법, 질문지 돌리거나 하면 문자 언어나 또는 전화 설문조사하면 음성 언어적 상호작용이 B와 D에서 나타나니까 C와 달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다 찾았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질적 연구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연구자의 편견,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A와 C. A는 참여관찰법, C는 실험법입니다. 모두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료 수집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이게 바로 문헌연구법이죠. 문헌을 통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조선시대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자유롭게 못 가는 북한 연구도 할 수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문헌을 통해서 연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가 아니라 이건 틀렸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B에 비해 C는 B 뭐죠? 면접법에 비해서 실험법은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그렇죠. 실험법은 통제 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실험법 해보자면 EBSI 강의 들으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해서 EBS 강의를 열심히 듣게 하지 않은 집단의 성적을 확인해 보는 이런 식으로 실험법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EBS 강의 똑같이 하루에 1시간씩 들어. 다른 변수는 다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학습지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EBS 강의가 주는 효과만 파악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래서 통제 정도가, 인위적으로 통제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네, 여기 디귿 맞네요. 뭘 리을 가지도 않고 마음이 급해요. 네, 그래서 이거 맞았어요. 통제 정도가 강하다. 그 다음에 B와 달리 D는 했고요. D는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의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이거 정서적 교감. 이건 누구의 키워드가 되냐면 이건 면접법의 키워드가 됩니다. 면접법은 대면해서 내면의 깊숙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심층적으로 연구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교감, 정서적 교감, 레포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야 내면의 깊숙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B와 달리 D 질문지법이 아니라 이거 어디에서요? B, 면접법에서. B에서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선지가 맞네요.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6번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역시나 진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정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막 꼬고 이거 억지로 막 틀리게 막 하려고 이게 막 이렇게 그런 선지들이 없이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돼서 진짜 마음이 좋았어요. 이것도 역시입니다. 틀려도 돼요. 네, 틀려도 됩니다. 틀릴수록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갑은 아버지의 희망대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거 공무원 시험 장난 아닌데 졸업하는 애. 하지만 공무원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으며 공무원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공무원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후 얘는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완전 대단한 완전. 이후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영화 배우가 되고자 여러 영화에 단역으로 지원을 했고요. 비록 단역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연기한 결과 지금 최고의 배우. 와,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대단한 갑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뭐다? 이건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평가 요소 뭡니까? 지금 이거 보고는 모르지만 문제만 딱 봐도 아버지, 대학, 어떤 기관, 영화배우, 지위와 이런 기관들, 그 다음에 역할 행동, 사회와 기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구나. 2단원에서 가장 앞에 배웠던 바로 그 내용들 되겠습니다. 1번 가지요. 니은은 이 공무원이요. 공무원. 아버지의 희망대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니은은 아버지의 희망대로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중거 집단이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버지가 이 갑을 여기 보내고 싶어 했으니까 그럴 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데 아버지의 내 집단입니까? 아버지의 내 집단. 내 집단은 뭐예요?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내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비읍. 여기 고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 해놓고 항상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묻는 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웬만큼 수능 개념하고 수능 특강 이 정도까지 온 학생들은 금방 판단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과감하게 공무원도 그만뒀는데 이제 뭐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여러분 역할 갈등입니까? 역할 갈등은 분명히 뭐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지위와 지위, 사람들이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지위 간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을 하는 거.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회사원으로서 회사,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충돌할 때 또는 하나의 지위에 따라서 상반되는 역할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런데 나 이제 뭐 하지? 하는 건 여러분 역할 갈등이 아니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 법학과 갈까? 경제학과 갈까? 이런 것도 역할 갈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달리 시옷은 성취지이다. 영화 배우,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위 맞습니다. 그런데 얘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몇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보니까 아버지여서 아버지는 늘 아버지 같지만 아버지도 사실은 꼬마였고 학생이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하고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모두 다 뭐다? 부모 다 성취지위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과 달리 미음은 해볼까요? 디귿과 달리 미음은 디귿하고 미음을 했습니다.
해놓고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자체가 목적인 것. 대학은 당연히죠. 교육기관이니까. 그래서 디귿, 당연히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공무원 연수원은 어때요? 공무원 연수원이 왜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마지막 5번 보세요. 리을과 이응은 모두 리을과 이응. 리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은 것. 이건 얘가 보여준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상이긴 보상인데 갑이 실제로 수행한, 그래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나 이 공부한 거 체크하기 좋은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여기까지만 하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문제 보면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아,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일단 A, B, C 가운데 어떤 게 문화 상대주의고 사대주의고 한지 찾아야 되는 거죠.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가는 A와 B를 구분할 수 없대요. 예.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에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건 얘 우열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얘 우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 사대주의는 누가? 다른 나라 문화가. 자문화 중심주의는 누가? 우리가. 얘는 우열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A와 B는 서로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면 A와 B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으면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묶으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어야지. 여기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를 두고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라고 하면 둘 다 네 하니까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가 A와 B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주의가 뭔지 정해졌어요. 상대주의 뭐다? C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가는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당연히 C는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해당 사회의 입장에서. 누가? 하나 남은 거. 사대주의하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뭐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까요?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렇죠, 사대주의가. 따라서 A가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찾아지죠?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B와 C,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색깔을 바꾸면서 하는 건 뭐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바꾸고 싶고 좀 잘 보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연두색도 쓰고 싶고 그래서 그래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A에 비해 C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해당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 존재, 나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죠. 여기는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고 여기는 우리 것만 최고다라고 말하니까 상대적으로 C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B에 비해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서 A는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에요. B에 비해, 맞네요. B에 비해서 A는 문화 사대하고 있으니까 타 문화 수용에, 다른 나라 문화가 더 최고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B와 달리 C가 문화 제국주의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 문화가 최고야. 그러니까 니네 다 우리 문화로 받아들여 라고 하겠죠. 따라서 B,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에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가가 들어가면 얘랑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까?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자문화 중심주의 아니요? 이렇게 말할걸요? 문화 상대주의한테도 물어봐요.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까? 상대주의도 아니요? 각각은 다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가치가 있는데요? 둘 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지 않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참 잘 만들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좀 쉽죠? 그렇죠? 이런 제시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문제 묻고자 하는 평가 요소가 뭡니까?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럼 여러분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죠.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인간은 언어의 뜻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리키는 행동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는 그렇게 찌찌 손으로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안 돼! 라고 하면 아이는 굳이 부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안 돼 라는 말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저지른 특정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능동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사회 규범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그렇죠. 상황에 대한 어떤 정의, 능동적인 해석 과정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답을 맞추는 차원을 떠나서 각각의 선지들이 어떤 관점에 해당되는지 아셔야 돼요. 1번,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계속 재생산되지. 그렇죠.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되지. 이거 갈등론이죠. 두 번째,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을 말하는 건요. 네, 이건 기능론이잖아. 항상 조화롭고 균형적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쉬워요. 집단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야. 자체가 모순이거든. 이거 갈등론이죠.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말하고 있죠? 해설 강의는 틀리는 것만 보기도 하지만 선지 하나하나 제시문 다 분석해 주기 때문에 끝까지 쫙 다 보는 것도 진짜 좋아요. 여기요.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보는 사회화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개인보다는 여기 한번 볼까요?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 개인보다는 사회 체계를 봐야지. 큰 거 봐야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거시적 관점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기능론, 갈등론, 거시적 관점이지만 얘 뭐예요? 개인의 행동, 상호작용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이죠. 그래서 5번 선지도 역시나 틀렸습니다. 이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 그래서 이게 1단원에 나온 또는 선지 보면 사회화를 보는 관점에서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어서 9번에 보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역시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운 것을 4단원에 적용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제도라고 하는 사회 제도에 대해서 기능론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긍정적으로. 이 종교, 사회 제도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 제도는 각각이 제 역할을 잘하면서 사회의 조화, 유지 이렇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럼 기능론이 되는 것이고요.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갈등론이 되는 겁니다. 갈등론이 되죠.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끝났습니다. 종교 되게 좋대요. 또한 종교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연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 사회의 지속성, 연대감, 기능론.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가 내세, 죽은 다음의 세상을 강조하는 것은 지배계층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만약 종교가 피지배계층에게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서 내세에서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는 대신 현 상태의 변혁을 강조한다면 지배계층은 종교를 탄압할 것이래요. 네. 지금 이 종교에서 지금 니네가 이렇게 현재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 열심히 이겨내면 다음 세상에서 너 진짜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현재의 부조리, 모순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어디 입장? 갈등론의 입장이다.
거죠.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기능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나는 종교가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 그러면 너는 다음 세상에서 아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현재의 부조리와 모순을 막 감추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사회유기체설. 여러분, 사회유기체설 어떤 거? 그렇죠. 기능론의 대전제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사회적 측면이 아닌 개인적 측면하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기능론, 갈등론은 둘 다 뭐다? 거시적 관점입니다. 거시적 관점. 따라서 전체 사회 구조적인 측면 둘 다 모두 가나 모두 사회적 측면,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고르면 되겠고요. 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이런 문제 유형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참 예전 기출로 나왔다가 한참 안 나왔다가 이게 작년부터 평가원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평가원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학평에도 나왔습니다. 표 분석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념에서 좀 공부를 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핵가족하고 학대가족의 정의가 일단 나와 있어요. 핵가족 보면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 또는 한부모와 미혼 자녀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부 1세대, 한 세대만 있죠. 1세대 핵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부부와 미혼 자녀, 그다음에 한부부와 미혼 자녀, 부모와 미혼 자녀 두 세대죠. 그래서 2세대 핵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부부와 양친, 즉 부모가 있고 또 부부가 있는 겁니다. 미혼 자녀가 아니죠. 기혼 자녀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부모와 기혼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이렇게 되면 2세대인데요. 똑같이 2세대인데 이 경우는 확대 가족이 되고요.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모와 그 부모와 결혼한 자녀와 그 밑에 자녀 이 3세대가 됩니다. 3세대 이상은 당연히 확대 가족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제 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14년 갑국을 보세요. 전체 100가구가 있다고 쳤을 때 16가구는 부부끼리, 45가구는 이렇게,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16가구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로 나온 것이죠. 을국도 보면 전체 100가구라고 했을 때 부부는 23가구, 그 다음에 부부와 미혼자는 48가구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 집단 안에서는 여러분 비율로 지금 주어졌지만 마찬가지 다 네 가지 경우 다 여러분 이렇게 비율로 주어졌지만 부부 가구의 비율이 부부와 미혼 자녀의 비율보다 적다. 미혼 자녀의 비율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부부 가구 수보다 그렇죠?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수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의 집단 안에서는 100가구라고 쳤을 때 부부와 미혼 자녀가 부부 가구보다 많아요. 수가 많아요. 라고 해도 되고 비율이 더 높아요. 라고 해도 된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보고 여기 갑국의 부부 가구와 을국의 부부 가구를 보고 이 두 개를 보고 을국이 더 부부 가구의 비율이 높아요. 라고 하면 맞아요? 그렇죠. 맞죠. 비율로 나왔으니까 을국이 더 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아요.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을국이 더 부부가구의 수가 많아요. 라고 하면 맞아요? 모르죠. 그쵸? 만약에 갑국하고 을국의 인구가 똑같아요. 100가구로 똑같으면 을국이 23가구로 더 많은 게 맞는데 만약에 갑국의 인구가 2배예요. 여기가 200가구라고 쳐보세요. 200의 16%는 32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국이 사실 부부가구 수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표 분석하면서 바로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른 집단 간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묶어서 이 한 집단 안에서는 비율도 비교하고 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집단끼리는 비율은 비교할 수 있지만 수는 알 수 없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해결했어요. 2014년 부부가구 수는, 여기 수라고 했잖아요.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율이 높을 뿐 수가 더 많은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처음 학력평가에서 이런 문제 만나는 거라 제가 꼼꼼히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처음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거 기출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몇 번 풀으면 이런 거 안 속아요. 해볼게요. 2014년입니다. 2014년 갑국에서 부부 가구 인구가 1인 가구 인구보다 많다. 여러분, 2014년 안에서 이렇게 보면 부부 가구와 1인 가구 비율도 같고요. 수도 같아요. 맞아요. 비율도 같고 수도 같아요. 부부 가구도 16이고요. 1인 가구도 16이에요. 비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인구라고 나왔습니다. 부부 가구는 몇 명? 인구. 한 가구에 저랑 남편 2명. 그래서 부부 가구는 16가구에서 2명씩. 1인 가구는 1명. 그러면 인구는 여기는 32. 맞죠? 네, 여기는요? 맞죠? 여기는요? 16. 따라서 부부 가구 인구가 1인 가구 인구보다 많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엄청난 거. 그 다음에 2018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해주면 돼요. 이제 2018년으로 왔고요. 갑국의 3세대 가구가, 갑국에서 2018년 갑국에서 3세대 가구 어디 있냐면요. 제가 여기 3세대 가구 여기 있죠? 4%입니다. 네, 3세대 가구가 확대 가족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대로 하면 돼요. 확대 가족은 전체 이만큼이 확대 가족이죠. 그렇죠? 전체에서 확대 가족은 6만큼이었습니다. 6만큼. 그 중에서 3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거 6분의 4입니다. 여러분, 6분의 4는요? 반이 넘죠? 그렇죠. 50%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린 거죠. 6에서 4는. 66.66666 어떻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2018년 을국으로 가겠습니다. 을국에서 1인 가구의 가구 수, 1인 가구 여기 있고요. 2세대 확대 가족, 1인 가구의 가구, 여기 12. 1인 가구의 가구 수. 여기 을국 안에서 하기 때문에 수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2세대 확대 가족, 2세대 확대 가족 어디 있죠? 2세대 확대 가족은요. 2세대 확대 가족 여기 쭉 가서 여기 3입니다. 3. 네, 3. 몇 배예요? 4배. 네, 4배.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도 기본이 되는 거죠. 2세대 확대 가족이 어디인지 어느 자리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대비 2018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가구 중 확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갑국과 을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갑국부터 볼게요. 전체 100에서 근데 100 전체가 다 똑같으니까 확대 가족 여기 뭐였냐면 7%였습니다. 7%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6%로 줄었어요. 6%로 줄었죠. 그런데 을국을 보세요. 전체 몇 퍼센트? 5%에서 여기 볼게요. 얼마? 7%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가구 중에서 확대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을국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정답 2번. 몇 번씩 보세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역시나 늘 나오는 거. 평가 요소가 뭐예요? 그렇죠.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 아주 쉬운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계층화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법적인 바로 경제결정론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결정론적.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결국 그들의 경제적 위치를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경제결정론이라고 했어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바로 정치 권력도 같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이겁니다. 계급론이고요. 두 번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사회 계층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가진 정치 권력이나 정치적 측면이나 또는 사회적 위신,
사회적 측면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계층 이론이 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여기 계급 이론이에요. 사회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의 수직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라고 본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 뭐예요? 공장, 기계, 화폐 이런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이걸 가진 층이 자본가가 되고 이걸 갖지 않은 층이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경제적 측면이 사회적, 정치적 측면의 계층을 결정한다라고 보는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여기 썼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정치적 측면이나 사회적 지위도 결국 경제적 위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경제 결정론적인 건 가에 나타난 겁니다.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동일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강한 연대의식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분명합니다. 여기서는요 상중하의 서열적 구조예요.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속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가에서.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가와 달리 나는 그렇죠. 다원론에 기초하여 맞습니다. 다원론에 기초하여 사회의 계층화를 인식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요 경제 결정론적이다 라고 하는 걸 제시문 3줄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정치적 측면, 사회적 위신도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측면 여러 측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와 달리 가는 지위불일치. 여러분 지위불일치 현상은 바로 계층론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경제 결정론적이에요. 자본가가 경제적으로 자본가 계급이 정치 권력도 사회적 지위도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원에서 지위가 달리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렇죠. 따라서 지위불일치는 계층 이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정답은 4번.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이 개념 강의에서 이제 3월 학력평가 결전의 날이 다가왔는데 다 못한 것 같다고 조금 남았다고 뒷부분 그래서 벼락치기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고 볼까요? 이러길래 벼락치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도 이 대중매체와 관련된 부분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13번 사회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 나오니까 그건 공부해 라고 하려다가 그래, 뭐 3월 학력평가 잘 보자고 그 뒤에 꼭 나오는 것들 찝어서 벼락치기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요 꼭 개념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아닌가요? 네, 해볼까요? 여기 대중매체의 특성입니다. 매번 나오는 주제예요. 매번 나오는 주제고 주어진 답변에 맞춰서 종이신문, TV, 종이신문이고요. 인쇄매체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SNS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적합한 질문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유형이 질문 다 비워놓고 이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넣어서 해보면 되죠.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에 만약에 SNS가 TV보다 정보 전달의 쌍방향성. 어때요? 쌍방향성이 뭐예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가 서로 영향을 막 주고받는 거죠. 어디에서? SNS에서 그렇잖아요. TV는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하죠. 이건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문가 집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탁 하는, 내보내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게 산업사회 매체들의 특징이죠. 따라서 여기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 네,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텔레비전이 종이신문보다 시청각 정보 전달에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TV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죠? 귀로 듣습니다. 시청각 정보를 전달해요. 그런데 종이신문은 어때요? 들리나요? 들리세요? 네, 눈으로 보이기만 하죠? 시각 정보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TV가 종이신문보다 시청각 정보 전달에 유리한가가 들어가면 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거. 종이신문이 SNS보다 심층적 정보 전달에 유리한가? 그렇죠. 여러분 종이신문은요 SNS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부터 과정부터 이게 결렬되기까지 쭉 그런 흐름을 몇 면에 걸쳐서 쭉 이렇게 심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에 들어갔는데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가에 들어갔어야죠. 그 다음에 나의 SNS가 종이신문보다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강한가? 당연하죠. SNS를 통해서 진짜 순식간에 정보가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에 들어가면 아니화 되니까 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진술 모두 맞는 진술이 되죠. 정답은 1번 골라주세요. 잘했습니다.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정말 매번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평가 요소가 문제에서 확 드러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은 발전하는 방향으로만 가.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진화론이었죠, 진화론. 이거 진화론 아니면 순환론. 발전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A는요, 사회가 생성해서, 성장해서 성장하는데 쇠퇴해서 소멸하기도 하는구나. 이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렇죠. A가 순환론이에요. A가 순환론이 되고요. 이와 달리 B는 사회가 점진적으로 여러분 여기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제가 그랬죠.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가는 것이 발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는 발전하는 한 방향으로만 가 이거예요. 그래서 B가 무엇이다? B가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1번. A는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누가 그러냐면요. 진화론이 그래요. 이게 진화론이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 저개발구, 그리고 복잡하고 분화된 발전된 곳이 서구 선진국. 너네 발전되고 싶어? 이렇게 와. 이겁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건 진화론이에요. 두 번째, B는요. B는 진화론입니다. 사회마다 변동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변동하는 방향은 발전하는 하나의 방향밖에 없고 서구가 간 그 방향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A와 달리 B는 진화론이에요. 사회 변동을 진보와 발전으로만 인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B보다 A는 뭐냐면 순환론이거든요. 미래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여러분, 둘 중에서 미래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는 건 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방향은 발전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요. 얘는요. 발전하기도 하지만 퇴보하기도 해 라고 말해요. 그럼 뭐가 더 예측하기 쉬워요? 무조건 발전해. 나는 그렇게 예측해. 이게 쉽죠. 순환론은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퇴보할지 아니면 발전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B보다 A가 아니고요. 진화론이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5번. B보다 A가 개발도상국의 근대화 과정을 개발도상국,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근대화됐죠? 저기 먼저가 있던 서구가 한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게 바로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B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죠. 일탈이론. 평가요소 뭐다? 일탈이론이다. 물어보는 거 뭐다? 일탈이론이다. 일탈이론 가운데서 친절하게 낙인이론, 그리고 뒤르케메 아노미론, 그리고 차별적 교제이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진짜 그냥 다 공부한 그대로. 여기 급격한 사회 변동.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의 증가의 원인임을. 급격하게 사회 변동하면 어때요? 규범 혼란이 와요. 네.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제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무규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건 누구냐면 아노미론입니다. 아노미론. 그래서 아노미론은 무규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지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 변동하면서 전통사회의 규범이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은 생기지 않고 규범이 없어지면 일탈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적인 애들하고 사겨라. 나쁜 애들하고 사귀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누구? A? 그렇죠. A가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 그럼 여러분 B는 뭐가 돼요? 낙인. 됐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부정적인 자아. 얘도 키워드입니다.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자아가 어떻게 하면 형성돼요? 낙인 찍으면. 아이고, 수업 시간마다 자고, 아이고, 이러면 저 원래 그런 애인데요. 네, 부정적 자아. 어디에서? 낙인 이론에서. 그래서 이건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탈행동은 학습의 결과다. 이거 학습이 키워드입니다. 뭐해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웠다 라고 보는 건 어디예요? A는 이라고 해야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차적 일탈 왔습니다. 2차적 일탈. 2차적 일탈이라고 하는 건 낙인 이론의 키워드죠. 누구나 낙인 이론에서 누구나 일탈을 할 수 있어. 가볍고 일시적인 거 1차적 일탈. 그런데 낙인 찍잖아?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서 습관화된 2차적 일탈. 이게 습관화된 일탈이죠? 그래서 2차적 일탈 발생 과정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이에요. C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A와 달리 B는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낙인 이론은. 낙인 이론 뭐예요? 누구나 일탈할 수 있는데 여기 낙인 찍어서 상호작용 통해서입니다. 구조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B와 달리 C는 이라고 했어요. B와 달리 C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저도 얘 진짜 제 사용 설명서 이런 데서도 강조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 그렇죠. 왜요? C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일탈이 등장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규범이 사라져서요. 급격한 사회 변동 때문에 규범이 사라졌어요. 그럼 대책이 뭐겠어요? 빨리 규범을 세워. 그래서 힘 있는 규범, 통제할 수 있는 규범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5번 하시면 되죠.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작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유형을 조금 쉽게 바꿔서 한 것이고요. 저는 개념 강의에서 이대로 이런 모습, 이런 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대로 됐어요. 막 이렇길 바랍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한 11가구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 거죠. 예. 각국에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가 얼마냐면 3,000달러입니다. 지금 단위 100달러로 했고 30 되어 있으니까 3,000이죠. 여기가 3,000달러.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봤어요. 그러면 D는 3,000달러니까 3,000달러 미만, 3,000달러 최저생계비 미만이니까 어디까지? 여기 C까지. A에서 C까지 뭐가 돼요? 그렇죠.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됩니다. 맞죠? 예. 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역시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보았어요. 그런데 중위소득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소득순을 쭉 나열했을 때 어디?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소득하고 중위소득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체 다 더해서 11개로 나눠서 평균 낸 소득이 아니라 줄 세워서 가장 가운데 몇 번째 있으면 됩니까? 6번째 있으면 되죠. 모두 11가구니까 정 가운데 있는 거 쭉 해서 어디? 여기 가장 가운데입니다. 맞아요? 여기 5개, 여기 5개. 정 가운데 있는 F. F의 얼마? 6,000달러가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얼마다? 6,000달러. 그러면 중위소득의 절반 얼마예요? 똑같네? 3,000. 선생님,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절반 이게 같을 수 있어요? 네, 같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3,000달러가 안 되는 이 A에서 C까지는 역시 상대적 빈곤 가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중위소득은 얼마예요? 설명해 줬잖아요. 여기 F. 따라서 6,000달러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몇 가구예요? A, B, C 3가구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월 소득 총합은 더해보세요. 여기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4,000달러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네.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가구 수와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A, B, C 3가구로 같다. 정답은 4번. D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둘 다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00달러 미만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뭔가 표로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 강의에서 다 했던 내용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고요. 얘도 정말 매번 나오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비교하게 나오냐면요. 산업사회, 여기 이게 묻는 평가 요소예요.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리고 농업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항상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어렵게 만드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구성원 간의 익명성,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정도, 농업사회 빼고 지금 A, B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잖아요. 어디에서 익명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정보사회에서 더 높죠. 왜냐하면 대면적 접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B가 정보사회가 되고 A가 산업사회입니다. 익명성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높다. 바로 되죠. 그리고 여기 B가 정보사회라고 했으니까 정보사회와 농업사회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질문. 그래서 정보사회가 더 높게 나타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해볼게요. 농업사회보다 A가 뭐냐면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사회 변동 속도가 느려요. 설명이 필요 없죠? 농업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빠르고 정보사회가 더 빨라졌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농업사회보다 B에서 농업사회보다 B 어디냐면 이거 정보사회죠? 정보사회에서 직업의 동질성이 더 강해요? 직업의 동질성 농업사회 보세요. 옆집 사람, 앞집 사람, 그 아들, 그 부모님 다 농업 가끔 한 명씩 뭐 저기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나 정보사회에 오면 진짜 다양한 직업들 나타나죠. 그래서 농업사회보다 정보사회에서 동질성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A보다 B에서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정도가 강하다. 그렇죠.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에서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명성도 높아지죠.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비대면 접촉하고 따라서 아이디 이런 것들로 대화하기 때문에 익명성 정도도 높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면 되고요. B보다 A에서 여러분 이건 한번 정리해 두어야 되죠. 산업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이 특징이에요. 대량 생산. 공장제 기계공업이 됐거든요. 근데 품종은 다양하지 않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나 정보사회에 오면서 개성,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소량 생산.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어디라고 해야 돼요? B에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공간적 거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제약 정도. 정보사회하고 농업사회 중에 어디가 더 높을까요? 농업사회가 훨씬 높죠. 공간적 제약, 공간적 거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제약. 농업사회가 훨씬 높습니다. 농업 전통사회에 보면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고 자손 대대로 이 공간적인 거리와 이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사회에 오면 어때요?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 우리 BTS의 음악을 미국에서도 듣고 영국에서도 듣고 하는 겁니다. 제약이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질문이 들어갈 수 없죠. 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A씨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그렇죠.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예, 나올 만한 것들이 정말 잘 물어보기에 너무 잘 나왔어요. 사회 집단의 유형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각각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A에는 해당되지만 가족과 사회 동호회는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는 A에 해당하지만 가족과 사내 동호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시민단체는 공식,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 중에 뭐예요? 그렇죠. 예,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이고 그리고 공식 조직이죠. 예. 그러면 이 A는 자발적 결사체이거나 공식 조직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은요? 공식 조직도 아니고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니에요. 예. 그럼 사내 동호회는요? 사내 동호회는 저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예. 비공식 조직이고 얘는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예요. 맞죠? 회사 내 동호회. 그러면 A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A에 해당하지만 가족과 사내 동호회는 그렇지 않다. 이 A가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지만 가족과 사내 동호회는 그렇지 않다.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자발적 결사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산의 동호회 자발적 결사체니까. 따라서 A 뭐다? 공식 조직이다.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산의 동호회는 B에 해당하지만 그러면 산의 동호회가 들어가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 비공식적 조직하고 자발적 결사체였습니다. 해당하지만 동네 조기축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네 조기축구회는 어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 자발적으로 결사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요? B가 자발적 결사체이면 안 되죠? 네, B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사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만 동네 조기축구회는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비공식 조직 와야 되겠죠. 정답 그럼 이거네요? 1번이네요? 그런가? 네, 맞네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시민단체와 조기축구회, 동네 조기축구회는 C에 해당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시민단체와 동네 조기축구회는 C. 하나 남은 거 자발적 결사체. 예, 뭐 시민단체 여기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중에 A가 공식 조직 했으니까 하나 남은 C는 자발적 결사체겠네요. 그렇죠? 여기 자발적 결사체. 둘 다 자발적 결사체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자발적 결사체 아닙니다.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뭐야?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그렇죠. 얘 안 나오면 안 되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연구 방법 하고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다? 그렇죠. 양적 연구나 아니면 질적 연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죠. 처음 3월에 나온 문제라 제시문 자체는 많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현상에도 그렇죠. 여기 키워드. 규칙성.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A를 통해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합니다. 규칙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칙을 발견한다. 양적 연구겠죠? 그렇죠? 이와 달리 사회문화현상은 행위 주체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규칙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은 B를 통해서 의미 부여, 그래서 심층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B가 질적 연구 되겠죠. 되죠? 1번 기억 보겠습니다. A는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는 뭐예요? 행위 대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질적 연구에서 할 겁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통해서 계량화된 이거는요? 법칙을 발견하고자 할 때 이게 양적 연구잖아요. 따라서 B가 아니라 A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A와 달리 B가 뭐였어요? 질적 연구.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와 달리 A 양적 연구예요. 규칙성, 법칙 발견. 변인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서 법칙 발견.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19번 문제 갈게요. 그렇죠. 얘 안 나오면 안 되죠. 제가 100% 나온다고 수능 개념에서 100% 나온다고 별표 3개 한 것들은 다 나왔습니다. 네, 뭐 제가 쪽집게처럼 그래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이게 평가 요소죠? 이거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A와 질문에 대한 A, B와 답변을 모두 적은 후 그중 일부의 답변을 보이지 않게 지금 가려 놓았습니다.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한가? 라고 했더니 예했어요. 그러면 이거 뭔지 알죠? A가 뭐겠습니까? A가 그렇죠. 사회보험이죠. 그럼 보험이 뭐예요? 아직 질병 안 걸렸는데 미리 나중에 큰돈 들까 봐 미리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사회보험.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이라고 말하고요. 둘 중에 각각 하나라고 했으니까 B는 당연히 공공부조가 되겠죠. 공공이 도와주는 겁니다. 현재 어려운 사람한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후 처방적입니다.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가 하면 얘는 예하고 B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해야지 됩니다. 됐어요? 그래놓고 개 해놓고 답변 예의 개수라고 했더니 예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 여기 아니요 답변 하나 나왔고 예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예 나와야 되는 거죠. 2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예의 개수가 2개래요. 이게 아니오니까 여기가 예 나와야 되고 여기가 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둘 다 예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질문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돼요? 여기는요, 공공부조만 예 하는 거. 공공부조의 특징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1번,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니까 이거 틀렸어요? 예. 두 번째, A와 달리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뭐가? 사회 서비스가 비물질적이죠. 비금전적이죠. 달리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어디에 속해요?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B에 속해요. 여러분 이건 기억해 놔야 되죠?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층에게 미래생활 보장하기 위한 그 연금에 미리 가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되지 않는 노인층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 부어놓는 거죠. 이건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에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틀렸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연히 공공부조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건 둘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나요? 예. 예. 물론 재분배 효과는 여기가 더 크지만 둘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부자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덜 내서 가치 혜택을 누리거든요. 여기는요. 일방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부족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정답은 4번.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여기 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나의 질문에 예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의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부조.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가입해요? 그렇지 않죠. 의무가입, 강제가입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여기 A에서. A. 즉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사회가 이런 보험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가입하게 합니다. 이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예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표 분석 문제죠? 표가 그대로 나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일치하는 것 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풀면 돼요? A, B, C 이거 상중하 그냥 놓고 풀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상중하라고 나올게요.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각국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조사한 결과 자녀 세대에서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은 한번 해볼게요. 자녀 세대에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 쭉 A 계층 뭔지 모르겠는데 A층 뭔지 모르겠고 자녀 B층 뭔지 모르겠고 C층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여기 인구의 비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보세요. 자녀 세대 A 계층이 모두 30인데요. 그 중에서 부모랑 일치하는 애는 24예요. B는요. 여기 B 계층은 모두 50인데요. 그 중에서 부모랑 일치하는 애는 얼마? 20이에요. 네. 자녀 세대 이렇게 C는요. 모두 20인데요. 그 중에 부모랑 일치하는 애는 절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일치하는 비 요거 이렇게 그대로. 자녀 세대 각 계층의 인구 중 부모와 일치하는 애들의 비율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곱하기 100 써도 되지만 저 안 쓰고 합니다. 은 하층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층이 어딘지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여기? 딱 절반입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얘는요? 절반은 훨씬 넘죠. 5분의 4입니다. 예, 약분하면 5분의 4. 네.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하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율은요. 중층이 가장 낮다라고 했습니다. 세 개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얘는 절반, 얘 절반이 안 되죠. 이게 중입니다. 그리고 C가 상이 되는 거죠. 이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 중, 상. 우리 상중하 썼는데 여기 이제 반대로 써지는 거예요. 중, 상. 이렇게 써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일치.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볼까요? 이쪽이 뭘까요?
상승 이동일까요? 하강 이동일까요? 해봅시다. 얘가 자녀 애가 하인데요. 부모는 중이고 부모는 상이에요. 그럼 부모보다 떨어졌네? 여기는요? 여기는 사는요? 부모는 상인데요. 애는 중이에요. 아, 여기 얘네 셋은 이 세 칸은 다 부모보다 떨어진 겁니다. 여기 하, 강 이동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 부모는 한데요. 자녀는 중이거나 상이고 부모는 중인데요. 자녀 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상승 이동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강 이동한 건 더해보면 얼마? 10. 상승 이동한 건 더해보면 얼마? 36 하고 나옵니다. 여기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것은 모두 얼마 나오겠어요? 다 더해보면 되죠? 54 하고 나옵니다. 54. 네, 54. 그렇죠? 54 하고 나옵니다. 또 분석할 거 있죠? 뭐냐면 부모의 계층 구조 볼까요? 상보다는 중이 크고 중보다는 여기 하가 커요.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는 피라미드. 자녀는 볼까요? 자녀는 중이 가장 많네? 이거죠. 중이 가장 많으면 뭐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제 다 찾았으니까 문제 풀어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보다 상층 비율이 높다.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보다 상층 비율이 높아요? 아닌데요? 30, 20이니까 상층이 더 낮은데요?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 찾아집니다. 아니구나. 자녀 맞구나. 부모 세대. 자녀 맞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하층보다 상층 비율이 더 높다. 그래요? 아니죠? 네. 이거 보고 했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지막에 틀릴 뻔했네요. 부모 세대에서 틀렸어요. 부모 세대 피라미드형입니다. 하층이 가장 많아요. 여기 피라미드 그려놨으니까 그냥 설명하면 됐는데. 자녀 세대 하층 인구 중 자녀 세대 하층 인구 해볼까요? 자녀 세대 여기 하층 인구 이렇게 쭉 얼마? 인구 30 중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 일치하는 애 얼마? 24. 인구의 비율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비율 50%예요?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5분의 4 하면 얼마예요? 다시 가요? 10분의 8 이래도 돼요? 80%죠? 네, 80%입니다. 틀렸어요. 자녀 세대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인구보다 세대 간 이동한 인구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부모랑 일치하는 애들은 모두 몇 퍼센트? 54%고요. 이동한 애들은요. 상승이나 하강을 더하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46%입니다. 그래서 일치한 애들이 더 많아요. 틀렸고요.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 36입니다. 하강 이동한 인구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래서 상승 이동한 인구가 하강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정답 4번이에요. 마지막.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해요? 부모 세대 이건데 이거? 네, 반대로 썼죠. 틀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저 3월 문제 보면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실수 많이 했으면 더 좋아요. 사회 집단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 형식 나오니까 잘 안 되는구나. 지위 역할 갈등 다 했는데 역시나 헷갈리는구나. 맞고 그 다음에 1등급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개념 공부를 쭉 해왔고 복습도 나름대로 했는데 내지는 어디까지는 했는데 문제 막상 하니까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있구나.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봄은 언제 오면 돼요? 예, 수능에 오면 됩니다. 예, 그날까지 제가 이걸 띄워놓으면서 여러분의 봄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능 특강 강의 어여 찍고 있을게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